반갑습니다. 자, 오늘 교재는 시장론 3편에 47페이지 펴시고요. 아침에 그 나간 프린트물 받으셨죠? 이거 가지고 우리 지난주에 경제론 정리한 거 한번 복습을 한번 해봅시다. 자, 그 1번 문제는 이제 대체제, 보완제, 정상제, 열등제를 구분한 문제입니다. A는 소득이 10% 감소할 때 수요가 20% 감소하였다. 그럼 여기서 일단 소득이 감소할 때 수요가 감소했다. 소득과 수요가 동일반으로 변했죠. 그러면 소득이 변했을 때 수요가 변하는 제가 정상제나 열등제죠. 그죠? 근데 소득과 수요가 동일반으로 변하면 정상제, 소득과 수요가 반대 방향이면 열등제입니다. 근데 소득이 감소할 때 수요도 감소했기 때문에 소득하고 수요가 동일 방향이니까 이 제한은 정상제도 일단. 그리고 또한 A 가격이 5% 상승할 때 B의 수요는 10% 증가했고 C의 수요는 5% 감소한다 그랬어요. 그 A 가격이 상승했을 때 B 수요가 증가했으면 A하고 B는 가격과 수요가 동일 방향으로 대체제. 그리고 A 가격이 상승할 때 C는 수요가 감소했으니까 A하고 C는 가격과 수요가 반대 방향이죠. 가격과 수요가 동일 방향이면 대체제, 가격과 수요가 반대면 보완제. 그래서 답은 3번이 돼야 되겠죠. 2번 문제 어려워요. 주택의 수요와 공급에 관한 그림으로 수요 곡선을 다음과 같이 이동시키는 요인으로 틀린 거 그랬는데 지금 수요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했으니까 수요가 증가했다는 뜻이죠. 그죠? 수요가 증가하는 요인으로 잘못된 것을 골라라 그랬는데 2번 지문부터 봐요. 2번 지문에 대체제는 가격과 수요가 무슨 방향? 동일 방향. 그러면 대체제 가격이 상승하면 해당제와 수요는 증가하겠죠. 그러니까 이건 당연히 주택 수요가 증가하는 요인이고요. 또 보완제는 가격과 수요가 반대 방향이니까 보완제 가격이 하락하면 해당제와 수요도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2번은 오른쪽이죠. 수요 증가 요인 맞죠? 이 대체제하고 보완제는 가격하고 수요의 방향을 가지고 구분하라 그랬죠. 그죠? 그런데 2번은 이제 가격과 수요의 방향을 가지고 대체와 보완제를 구분하는 거예요. 근데 1번은 이 가격과 수요의 방향이 아니고 수요와 수요의 방향을 가지고 대체와 보완제를 구분하는 겁니다. 그럼 1번 지문이 해결되려면 대체제가 대신 사용하는 제와 보완제는 함께 사용하는 제와 요게 떠올라야죠. 그럼 대체제는 A 대신 B, B 대신 A 대신 구매하는 제화가 대체제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대체제 수요가 증가하면 해당제와 수요는 감소해야지. 해당제하고 대체제는 항상 반대. 해당제와 대신 대체제를 사거나 대체제 대신에 해당제를 사는 거니까 대체제는 수요가 반대반으로 변해야 돼. A 대신 B, B 대신 A. 그럼 대체제 수요가 증가하면 해당제와 수요는 감소하는 요인이 되는 거고요. 이제 보완제는 함께 사용하는 제하지. 함께 사용해야 되니까 A를 사면 B도 구매하겠죠. 그럼 A 수요 증가하면 B 수요 증가하는 거야. 보완제는 함께 쓰는 거니까. 그죠? 그러니까 해당제와 수요가 증가하면 보완제 수요도 증가. 보완제 수요가 감소하면 해당제와 수요도 감소하는 겁니다. 해당제하고 보완제는 함께 사용하는 제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1, 2번 지문을 구분하는 포인트가 2번 지문은 두 제와의 가격하고 수요의 방향을 가지고 대체와 보완제를 구분한 거고요. 1번 지문은 수요와 수요의 방향을 가지고 대체와 보완제를 구분한 거다. 근데 대체제는 대신 사용하는 제하니까 수요가 반대방으로 가야 되고 보완제는 함께 사용하는 제하라. 그럼 수요가 같은 방으로 가겠죠. 그죠? X 구매하면 Y도 사고 X 안 사면 Y도 안 사니까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래서 답이 지금 1번이 대체제 같으면 수요는 반대방에 돼야 되니까 수요가 감소해야 되겠죠. 해당제와 수요는. 그리고 보완제는 함께 사용하는 제하니까 보완제 수요가 감소하면 해당제와 수요도 감소합니다. 그래서 1번은 모두 다 수요의 감소형이 되는 거지. 그래서 답은 1번이 틀려 있고요. 나머지 지문들은 다 수요가 증가하는 요인이 되죠. 그리고 3번에 수요 및 공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부동산의 초공급은 임대료를 하락시키는 요인이죠. 초공급은 물량이 남아돈다. 재고가 넘쳐나니까 가격이 하락하는 요인이 되고 반대로 이제 초과 수요가 발생하면 풍기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구매 경쟁을 통해 임대료가 상승하는 요인으로 작용을 하겠죠. 그리고 두 번째, 수요든 공급이든 모두 일정 기간이 명시되어야 측정이 가능한 유랑 개념이죠. 스톡이 아니고. 그러니까 유랑이니까 플로우 개념이다 그래야 되겠죠. 그죠? 스톡이 아니고. 그리고 세 번째,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면 공급량은 증가하죠. 가격과 공급량은 비례하는 관계니까. 그죠? 그리고 공급이 증가하면 부동산 가격은 하락한다. 이제 뒷지문하고 앞지문은 다른 거야. 앞에 지문은 공급의 법칙을 뜻하는 거죠. 그지? 자, 수요의 법칙은 가격과 수량이 반비례하는 거고 공급의 법칙은 가격과 공급량이 비례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가격이 상승하면 당연히 공급량은 증가합니다. 근데 뒤에 질문은 공급이 증가하면 가격은 하락한다. 그렇죠. 이거는 이제 균형점의 이동을 뜻하는 거죠. 뒤에 질문은 그죠? 자, 수요와 공급이 일치해 있는 요 균형 상태에서 그지? 공급이 증가하면 내 말은 공급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했다 그 말이지. 그럼 공급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해서 공급이 증가하니까 균형점이 여기서 이쪽으로 이동을 했고 균형 가격은 당연히 이 수준만큼 하락을 하죠. 가격은. 그리고 균형량은 요만큼 증가하잖아요. 우리가 공급만 증가했을 때 균형 가격과 균형량이 어떻게 되느냐? 균형량은 공급 방향과 동일방으로 가고 가격은 반대로 항상 반대 방향이잖아. 공급하고는 그지? 그러니까 공급이 증가하면 균형 가격은 당연히 하락하는 거죠. 그래서 답은 3번이 옳은 질문이고요. 4번에 단기 공급은 항상 비탄력적. 단기는 수요든 공급이든 모두 비탄력이고 장기가 탄력이죠. 그죠? 그리고 5번에 수요자의 소득이 변하여 동일 가격 수준에서 부동산의 수요 곡선이 이동하였다. 이거는 수요량의 변화가 아니고 수요의 변화죠. 그러니까 수요량의 변화는 해당지와 가격이 변하여 수요 곡선상에서 점이 이동한다. 그러면 수요량의 변화지만 그지? 가격 이외에 소득이나 인구나 금리와 같은 이 소득과 같은 다른 요인이 변해서 수요 곡선 자체가 이동하였다. 그러면 수요의 변화가 되어 있죠. 4번 문제 시장에서 균형 이동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수요가 완전 탄력적인 경우 공급이 증가하면 가격은 불변이고 거래량만 증가한다. 당연하죠. 지금 공급이 증가할 때는 균형 가격은 하락하고 균형량은 증가해야 되잖아. 원래 그지? 공급이 증가하면. 근데 앞이 뭐 완전 탄력 그랬죠. 완전 탄력 때는 항상 뭐가 변하지 않는다. 가격이. 그러니까 균형 가격은 하락하는 것이 아니고 불변이다.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죠? 가격은 변화가 없고 균형량만 증가합니다. 두 번째, 공급이 완전 비탈긴 경우 수요가 감소하면 그랬는데 수요가 감소할 때는 균형 가격 하락, 균형량도 원래 감소해야 되죠. 그지? 수요가 감소하면. 근데 앞이 완전 비탄력 그랬지. 완전 비탈 때는 뭐가 변하지 않는다. 거래량, 량이 항상 불변이기 때문에 이때는 균형 가격 하락하지만 균형량은 불변이겠죠. 그리고 세 번째, 수요가 감소할 때 공급의 탄력성이 완전 비탄력적이면 거래량은 줄어들지 않는다. 자, 수요가 감소한다 그래서 수요가 감소할 때는 균형 가격 하락하고 균형량이 감소해야 되지만 지금 탄력성이 뭐 완전 비탄력 그랬잖아. 그지? 그럼 완전 비탄력이면 당연히 양은 불변이잖아요. 원래 양이 감소해야 되는데 수요가 감소하면. 근데 완전 비탄력은 양의 변화가 안 생기니까 거래량은 줄어들지 않겠죠. 2번하고 3번하고는 똑같은 지문입니다. 이 지문 두 개가. 둘 다 옳은 지문이고 두 개가 같은 지문이잖아. 그지? 바꿔놨잖아. 지금 완전 탄력하고 수요가 감소하면 그 위치가 바뀌는 거지. 똑같은 지문 아닙니까? 그다음에 네 번째, 수요가 증가할 때 공급의 탄력성이 탄력적일수록 가격 상승폭은 크다? 이게 잘못됐지. 가격은 항상 언제 변화폭이 커진다 그랬죠? 비탄력. 가격은 언제나 비탄력대가 상승할 때도 크게 상승, 하락할 때도 크게 하락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가격은 언제나 탄력이 아니고 공급이 비탄력질수록 가격 상승폭이 크다 그래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그 5번 지문에 있는 것처럼 수요가 증가할 때 공급의 탄력성이 비탄력수록 가격이 더 상승한다. 지금 4번하고 5번이 같은 지문이라 근데 4번은 틀려있고 5번은 옳은 지문이죠. 그죠? 지문 두 개가. 5번 문제 주택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의 변화에 따른 균형 변동량에 관한 설명으로 가로에 들어갈 내용 틀린 것. 수요와 공급이 동시에 증가하면 그래서 그래서 수요도 증가했고 공급도 증가했다는 뜻이죠. 그럼 이 수요공급이 동일반으로 변할까? 이때는 뭘? 양동을 정해야 돼서 양동 가수 중에 양동. 양은 수요가 동일반으로 반드시 증가하죠. 그러나 가격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균형 가격 알 수 없고 균형량은 증가하죠. 두 번째, 수요와 공급이 동시에 감소. 수요도 감소하고 공급도 감소했죠. 역시 동일반이지. 수요 공급이 동일반일 때는 역시 뭐 양동을 정해서 양은 동일반으로 반드시 감소하죠. 그러나 가격은 알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균형 가격이 알 수 없고 균형량 감소합니다. 세 번째, 수요가 증가하고 공급이 감소하면 수요가 증가하고 공급이 감소하면 이 수요 공급의 방향이 반대죠. 그때는 뭐 가수를 정하는 거예요. 가수. 가격은 수요를 따라가니까 반드시 상승하겠죠. 그리고 균형량은 알 수 없다. 맞죠? 수요가 감소하고 공급이 증가하면 그래서 4번은 수요가 감소하고 공급이 증가하면 역시 수요 공급의 방향이 반대제. 그때는 가수니까 가격은 수요를 따라 하락하고 균형량은
알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가격 하락하고 균형 알 수 없죠. 5번은 수요 증가보다 공급 감소가 크면 그래서 그럼 수요 증가보다 공급 감소가 크다 이런 뭐가 크다 그러면 큰 쪽과 같아진다 그랬죠. 뭐가 더 크노 지금? 공급 감소. 그러면 이 경우는 공급이 감소한 경우가 같은 거죠. 그지? 큰 쪽과 같으니까 공급만 감소할 때는 균형량은 공급하고 동일방이다. 양은 공급과 동일바로 감소하겠죠. 그러나 가격은 반대로 가니까 상승한다 이렇게 되지. 균형 가격은 상승하고 균형량은 감소한다 그래야 되죠. 그죠? 알 수 없다가 아니고 이 알 수 없다가 나오는 경우는 수요 공급이 동시에 변한 경우에요. 수요도 변하고 공급도 변했을 때만 알 수 없다라는 게 나오는 거지. 수요나 공급이 하나만 변할 때는 알 수 없다는 거 나오면 안 됩니다. 그지? 6번에 어떤 부동산에 대한 수요 함수와 공급 함수가 각각 수요량은 200-P, 공급량은 3P인데 소득 증가로 수요 함수가 400-P로 변한다면 균형 가격과 균형량은 얼마나 변하겠는가 그랬는데 이 균형 가격이나 균형량은 균형 상태에서 발생하는 거야. 균형 상태는 수요량과 공급량이 일치하는 상태가 균형이죠. 그래서 이 균형 가격 균형량을 구하라 그러면 이 수요량과 공급량을 일단 일치시켜 가지고 P하고 Q를 구해야 되겠죠. 자, 원래는 수요량이 200-P, QD가 200-P이고 공급량 Q에서는 2P라 그랬어요. 근데 소득이 증가해가지고 수요량만 400-P로 변했지. 이랬을 때 균형 가격과 균형량이 얼마만큼 변하냐 그랬는데 그 원래 수요량하고 공급량을 일치시켜서 P하고 Q를 한번 구하고 그리고 변화된 수요량과 공급량을 일치시켜서 P하고 Q를 한번 더 구하라고 말이지. 자, 원래는 이제 수요량이 200-P, 공급량은 2P인데 이 수요량과 공급량이 일치하는 게 균형이니까 균형을 만들어 가지고 부호를 항상 양수로 바꾸라 그랬어요. 또 부호가 이전하면 숫자가 쪽으로 이전해야 되는데 여기서 이전할 숫자가 없으니까 부호만 이전시키면 되겠죠. 그럼 200이 3P니까 이제 뭐야? 200 맞나? 이게 공급량이 3P네요. 2P가 아니고. 그런데 이제 200이 3P네 그래. 그 이게 200이 3P가 되면 말이 안 되겠지. 이제 200이 4P가 돼야 되겠죠. 그지? 그래 딱 맞았더니 3P 같으면 뭐 66.5로 이쭉 나오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럼 문제를 잘못낸 거고 내가. 그럼 4P가 200이니까 P는 50이라는 뜻이죠. P가 50이 나왔으므로 Q는 P에다가 50을 대입하니까 150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원래는 균형 가격은 50, 균형량은 150이었어요. 근데 지금 수요량만 400-P로 변했어. 공급량은 3P 그대로인데, 그제? 변화된 수요량과 공급량을 일치시켜서 역시 균형을 만들어서 P하고 Q를 구하면 400이 4P라는 뜻이니까, 그죠? 고로 P가 100이네, 이제. P가 100이고, P가 100 나왔으므로 Q는 P에다가 100을 대입하라. 그러면 300이 되겠죠? 그러니까 원래는 균형 가격이 50이었는데 50에서 어떻게 100으로 상승했죠. 가격은 50에서 상승분을 보고 그러니까 50만 원만큼 상승했죠. 그리고 거래량은 150에서 300으로 150만큼 증가하네. 균형 가격은 50 상승, 균형량은 150 증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7번에 특정 빌라의 개별 수요 함수는 P6고로 300-20QD이고 시장의 수요자는 모두 동일한 개별 수요를 가진다. 요 문제의 핵심은 시장의 수요자가 모두 동일한 함수를 갖고 있다. 요게 초점입니다. 만약에 수요자가 동일한 개별 수요 함수를 가지지 않는다면 이 문제는 승립할 수가 없는 거니까 지문 속에 반드시 수요자가 모두 동일한 개별 수요 함수를 가진다. 요 지문이 들어가야 돼. 그래 이 문제는 승립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 이제 빌라의 유효 수요자가 5배가 되는 경우와 10배가 되는 경우 새로운 시장 수함수를 구해봐라. 그런데 이건 별거 아니고요. 원래 개별 수함수는 P고로 원래 시장 수함수는 얼마고? 300-20QD잖아. 그지? 300-20QD인데 시장의 수요자가 동일한 개별 수함수를 가지거든. 그럼 수요자가 모두 동일한 함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수요자가 종류마다 만약에 2배가 증가하면 수요량을 2분의 1씩 나눠 가져야 돼요. 그래야 똑같이 수요량을 배분하게 되고 수요자가 5배가 증가하면 수요량을 5분의 1씩 나눠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10배 증가하면 수요량을 10분의 1씩 나눠 가져야 동일한 함수를 가지게 되겠지. 그래서 이건 아주 단순한 문제인데 잘 들어. 이 원래 시장 소득가 300-20QD인데 이 QD가 수요량이니까 이 QD 앞에 붙어 있는 숫자까지가 수요량을 뜻하죠. 그지?
지금 수요량은 마이너스 20QD입니다. 요게 300은 수요량이 아니고 QD 앞에 붙어있는 숫자까지 마이너스 20QD인데 수요자가 종전보다 5배 증가하면 수요량을 5분의 1씩 나눠 가지니까 이 원래 수요량을 5로 나눠주면 돼. 그다음에 또 수요자가 10배 증가하면 원래 수요량을 10분의 1씩 나눠 가지니까 수요량가 증가한 배수 10으로 그냥 나눠주면 되는 겁니다. 그럼 지금 원래 지금 첫째 5배가 증가하면 5로 나누면 되니까 새로운 수함수는 P 이꼬로 300 마이너스 5분의 20이니까 4죠. 그지? 300 마이너스 4 QD가 되겠고 그 다음에 10배가 증가하면 10으로 나누면 돼. 그럼 마이너스 20QD를 10으로만 나눠주면 되는 겁니다. P 이꼬로 300 마이너스 20QD인데 이걸 10배 증가하면 10으로 그냥 수요량을 나누면 돼요. 그러면 새로운 수함수는 P 이꼬로 300 마이너스 2QD 이렇게 되겠죠. 근데 단서에 새로운 시장 수함수는 QM으로 표기한다 그랬으니까 QD가 아니고 QM으로 표기가 되는 겁니다. 수요량을. 그래서 5배 증가하면 300 마이너스 4QD, 10배 증가하면 300 마이너스 2QD 이렇게 되겠죠. 그죠? 이거는 아주 단순한 문제니까 이런 거는 유형을 기억했다가 풀어야 되겠지. 당연히 수요자 증가한 배수로 수요량만 그대로 그냥 나눠버리면 돼요. 그럼 그게 새로운 수요함수다. 아주 단순한 문제니까 유형을 익혀서 풀고 8번에 수요 공급의 가격 탈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뭐냐? 수요 곡선이 탄력적일수록 가격 변화율이 작고 수요량 변화율이 크다. 맞아 틀려? 자, 수요가 탄력계란 말은 탄력성이 1보다 크다는 거죠. 근데 이 탄력성은 바로 가격이 변화할 때 수요량이 얼마나 크게 변하느냐, 수요량의 변화가 큰가를 나타내는데 이 탄력성이 1보다 크다는 말은 분자에 있는 수요량이 더 크게 변한다는 뜻이잖아. 그지? 그러니까 가격이 20% 변화되는데 수요량이 30% 변한다. 그러면 탄력성이 1보다 큰 값이 나오니까 탄력이 되겠죠. 반대로 이제 가격이 20% 변하는데 수요량이 10%밖에 변하지 않는다. 그럼 탄력성이 1보다 적으니까 비탄력이 되는 거고, 그지? 그러니까 탄력적이다. 수요가 탄력적이라는 말은 가격 변화율보다 수요량의 변화율이 더 크다 이 말입니다. 분자에 있는 수요량이 더 크게 변해야 당연히 탄력이 되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 수요 곡선이 완전 비탄력적이면 미시한 가격 변화에 수요량이 무한히 크게 변한다. 완전 비탄력적 때 어떻게 수요량이 무한히 변합니까? 수요량이 무한히 크게 변한다는 말은 그지? 봐봐라. 요 분모에 있는 가격이 조금만 변해도 수요량이 무한대까지 변한다. 그때는 탄력성의 값이 무한대가 되는 거죠. 탄력성이 무한대일 때는 뭐라 그래? 완전 탄력이라는 거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수요 곡선이 완전 비탄력이 아니고 완전 탄력적인 경우에는 가격이 미시하게 변하더라도 수요량이 무한대까지 변해버립니다. 근데 완전 비탄력 때는 아무리 가격이 변하더라도 수요량은 고정되어 있는 거죠. 그지? 완전 비탄력 때는 항상 뭐가 불변이라? 량이 불변이잖아. 그래, 수요량이. 그지? 량이 불변일 때가 완전 비탄력이고 완전 탄력적이면 가격은 불변이지만, 그지? 수요량은 무한대까지 변하는 경우죠. 2번이 바로 틀려 있고요. 9번 문제. 수요와 공급의 탄력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3일 때 수요량이 10% 증가하고 가격이 30% 하락한 거다. 말이 안 되지. 수요의 탄력성이 3이다. 탄력성이 3이란 말이야. 근데 수요량이 10%가 증가했고 가격이 30% 하락했다. 그럼 탄력성이 3이 아니잖아. 이거는 분모하고 분자의 위치를 바꾼 거죠. 그러니까 수요의 탄력성이 3이라는 말은 그지? 3이라는 말은 가격이 10% 하락할 때 수요량이 30% 증가했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래 탄력성이 3이 될 거 아니야. 분자가 3배가 돼야지. 가격이 10% 하락할 때 수요량이 30% 증가한 경우다 그래야 돼요. 그래야 탄력성이 3이 나오겠죠. 그리고 수요의 교차 탄력성은 정상제나 열등제를 구분하는 게 아닙니다. 정상제는 무슨 탄력성? 소득 탄력성이야. 소득 탄력성이 플러스면 정상제고 또 마이너스 값이면 열등제라는 뜻이죠. 소득 탄력성이 정상제나 열등제를 구분하는 거고 교차 탄력성은 대체제인가 보완제인가를 구분하는 거지. 그러니까 교차 탄력성이 만약에 플러스가 나와서 양수라면 두 자는 대체제라는 뜻이고 교차 탄력성이 음수가 나와서 마이너스 값이면 두 자는 보완제 관계에 있다 이 말이죠. 그지? 그러면 소득 탄력성이 0보다 큰 양수가 나오면 플러스 값이면 정상제, 소득 탄력성이 마이너스 값이면 열등제다 그 말입니다. 이 소득 탄력성이 정상제나 열등제를 구분한 거고 교차 탄력성은 대체제이냐 보완제인가를 구분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도 지금 아직 구분이 안 되면 안 되겠다 당연히. 이제 세 번째,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0.5일 때 가격이 20% 상승한 경우 수요량은 10% 증가하게 된다.
자, 이것도 말이 안 되지. 왜? 가격하고 수요랑은 무슨 방향이라 항상 반비례하는 게 수요의 법칙이잖아요. 그러면 가격이 이 탄력성이 0.5입니다. 탄력성이 0.5면 가격이 20% 상승을 냈단 말이야. 상승. 그럼 수요량은 무조건 감소를 해야지 증가하는 게 아니고, 그지? 가격과 수요량이 반비례하는 게 수요의 법칙이잖아요. 그럼 가격이 20% 상승할 때 수요량은 10%가 감소를 한다면 당연히 탄력성이 0.5가 되겠죠. 수요량이 10% 감소한다 그래야지 증가하는 게 아니고, 그지? 가격하고 수요량은 항상 뭐 반비례 관계입니다. 네 번째, 생산에 소요되는 기간이 짧을수록 공급은 탄력이죠. 그리고 생산에 소요되는 기간이 길수록 공급은 비탄력. 언제나 생산 기간이 짧을수록 공급이 탄력이 됩니다. 그래서 신규 주택하고 중고 주택을 비교해 볼 때 중고 주택은 생산 기간이 필요가 없어. 근데 신규 주택은 생산 기간이 장기간 소요되니까 공급은 당연히 중고 주택이 공급이 탄력, 생산 기간이 짧아서, 그리고 신규 주택이 생산 기간이 길게 소요되기 때문에 비탄력이라 그랬죠. 5번이 옳은 지명이죠.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모두 장기의 경우 단기보다 기울기가 완만하다. 그러니까 항상 기울기가 완만하다는 게 탄력이라는 뜻이잖아요. 수요든 공급이든 단기보다는 장기가 언제나 탄력이고, 탄력적일 때 기울기가 완만해서 경사도가 완경사가 됩니다. 10번에 다음 그림은 서로 다른 두 개의 부동산 A와 B의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을 나타내는 것인데, 공급 곡선 S는 딱 한 개밖에 없죠. 근데 수요 곡선이 지금 D, A, D, B 두 개가 있습니다. 근데 곡선이 가파를수록 비탄력, 완만할수록 탄력이니까 수요 곡선 DA, DA는 비탄력이고 DB가 탄력이다 이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DA, DB 옆에 DB 옆에 탄력, DA 옆에 비탄력 이렇게 적고 문제 보는 거야. 그걸 딱 적어라 이제 문제 풀리겠지. 자, 1번에 일반적으로 B가 A에 비해 대체제가 더 많다? 그렇다! 참, 잘못나 내가 왜? 강조했잖아요. 그렇다고. 참, 갑자기 놀래기는 또 왜 놀래? 참. 놀래기는 뭘 그리 놀래? 제지였어요. 아침에. 대체제가 많을수록 수요는 탄력이잖아요. 그지? 탄력일 때 대체가 많은 거죠. 근데 A하고 B 중에 뭐가 탄력이라? B가 더 탄력 아닙니까? 그럼 탄력적인 B가 당연히 A는 비탄력이니까 탄력적일수록 대체제가 많은 거니까 대체제가 많을수록 수요는 탄력 아닙니까? 그러니까 탄력적인 B가 당연히 대체가 더 많겠죠. 두 번째, 공급이 감소하면 B보다 A의 가격 변화폭이 더 크다? 그렇다. 가격은 언제 변화가 크게 생기냐? 비탄력적일수록 항상 가격은 언제나 탄력적인 것보다는 비탄력대가 오를 때도 더 오르고 내릴 때도 더 내린다 그랬어요. 가격은 항상 비탄력수록 변화폭이 커집니다. 2번도 맞고요. 세 번째, 소득의 증가에 따라 A와 B의 수요성이 우측으로 이동했다. 그럼 수요성이 우측으로 이동했다는 말은 수요가 증가했다는 뜻이죠. 그럼 소득이 증가할 때 A도 수요가 증가했고 B도 수요가 증가하면 소득과 수요가 다 동일 방향이죠. 그럼 A와 B는 모두 정상대가 되겠죠. 당연히. 그죠? 그리고 네 번째,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는 경우 A와 B의 수요성이 우측으로 이동한다면 A와 B 모두 아파트와 대체제 관계이다. 그렇다. 왜 그런가? 대체제는 두 재화의 가격과 수요가 동일 방향이라 그랬어. 그지? 그럼 아파트 가격 상승했을 때 A의 수요 곡선도 우측으로 인해서 A도 수요가 증가하고 B도 수요 곡선이 우측으로 인해서 B도 수요가 증가했네. 그럼 두 재화의 가격과 수요가 동일 방향 아닙니까? 이 가격하고 수요가 동일 방향으로 변하면 대체제. 만약에 아파트 가격이 상승했을 때 A의 수요 곡선은 우측으로 이동했는데 B의 수요 곡선이 좌측으로 이동했단 말이야. 그러면 B는 수요가 감소한다는 뜻이죠. 아파트 가격 상승했을 때 B 수요가 감소하면 A하고 B는 아파트하고 B는 가격과 수요가 반대 방향이 되죠. 그럼 보완제가 되지만 둘 다 지금 수요가 증가했으니까 A든 B든 아파트와 다 가격하고 수요가 동일 방향입니다. 그럼 둘 다 대체제 관계다 그 말이죠. 그죠? 그리고 5번에 가격이 상승하면 A의 수요량은 감소하지만 B의 수요량은 증가한다. 어떻게 수요량이 증가할 수 있겠습니까? 수요의 법칙은 가격과 수요량이 반비례하는 겁니다. 반비례. 그러니까 가격이 상승하면 뭐 A든 B든 C든 D든 할 것 없이 무조건 수요량은 감소하는 거지. 가격과 수요량이 반비례한 게 수요 법칙이니까. 가격이 상승한다면 수요량은 A, B 할 것 없이 모두 감소해야 되고 가격이 또 반대로 하락하면 수요량은 증가하겠죠. 그죠? 가격하고 수요량은 반비례한 게 수요 법칙입니다. 그래서 5번이 D가 틀렸죠. B의 수요량도 역시 감소한다 그래야 돼요. 11번에
가격이 8% A 가격이 8% 상승에 따라 A의 가격이 8% 상승했습니다. A 가격이 8% 상승했을 때 B의 수요량이 16% 감소하고 그리고 A의 수요량이 4% 감소했어. A의 수요량이 또 4% 감소한 경우에 자 기억에 가격 탄력성을 구하라. 그러면 니은은 교차 탄력성 A 수의 니은은 탄력성의 크기네. 탄력성의 크기가 탄력적인지 비탄력적인지. 그 다음에 디귿이 B 수의 교차 탄력성을 구하라. 그리고 리얼은 A와 B의 관계를 두 개의 관계를 알아봐라 그랬지. 자 가격 탄력성은 먼저 지금 A 제한을 줬죠. 그럼 A의 가격이 변할 때 A의 수요량이 얼마나 많이 변하는가 이걸 측정하기 좋다 탄력성이다 그지? 그럼 A 가격이 8% 상승하자. 가격이 상승하면 당연히 안 사죠. 수요량이 감소하니까 A의 수요량 4% 감소했죠. 그럼 상승분이 플러스고 감소분이 마이너스 같으면 음수가 나와야 되지만 가격 탄력성은 항상 절대값으로 계산한다 그랬다. 그러니까 이건 양수하고 똑같이 취급되니까 2분의 1이니까 0.5가 되겠죠. 그죠? A의 가격 탄력성은 0.5고요. 그 다음에 탄력성이 1보다 적죠? 1보다 적을 때는 뭐라 한다? 비탄력이라 한다. 그러니까 일단 0.5 비탄력까지는 A하고 B까지는 나와야 돼. 그 다음에 C는 이제 교차 탄력성을 구하라 했는데 교차 탄력성은 A 가격이 변화할 때 다른 재화인 P의 수요량이 얼마나 변하는가 이걸 측정하는 거잖아요. 두 재의 관계를 알아보는 게 교차 탄력성이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분모에 A의 가격이 변할 때 분자에 A 수요량이 들어가면 안 되고 B의 수요량이 얼마나 변하는가 이걸 넣어야 됩니다. A 가격을 넣는데 여기에 또 A의 수요량을 넣으면 그건 교차 탄력성이 아니고 가격 탄력성을 구한 거잖아. 그지? 가격 탄력성은 분모하고 분자에 같은 재화가 들어가야 돼. 근데 교차 탄력성은 분모하고 분자에 다른 재화가 들어가는 게 초점이란 말이야. 요걸 구분을 못하면 이 문제는 항상 틀립니다. 그럼 A 가격이 8% 상승하자. 그리고 B의 수요량이 16% 감소했다 그랬죠. B. 그러면 A하고 이게 상승분이 플러스고 감소분은 마이너스니까 이건 당연히 음수가 나와야지. 분모 분자의 부호가 반대니까 그지? 그럼 마이너스 2가 되겠죠. 마이너스가 되겠고 교차 탄력성이 음수가 나왔어. 음수면 두 재화 관계는 보완제 관계라는 거지. 왜? A 가격이 지금 상승했는데 B의 수요랑 감소했잖아. 그지? 가격하고 수요가 반대바로 변하니까 두 자는 당연히 보완제가 되겠고 교차 탄력성이 음수가 나오면 두 자는 보완제다 그 말 아닙니까? 그지? 그래서 C는 마이너스 2 그리고 D는 보완제 이렇게 돼야 되겠지. 보완제가 들어가 있는 게 한 개밖에 없네. 이거는 뭐 젠장 앞에 거 한 개도 몰라도 답은 찾겠네. A 가격이 8% 상승했을 때 B 수요 감소했으면 A하고 B가 가격하고 수요가 반대방이니까 이건 무조건 보완제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답 이거 보완제부터 찾아놓고 봐야지 이런 거는. 요령이 없어 그런 거지 뭐 그지? 그다음에 12번에 A 부동산에 대한 수요의 가격 탄력성과 소득 탄력성이 각각 3과 2다. A 부동산 가격이 2% 상승하고 소득이 4% 증가할 경우에 A 부동산 수요량의 전체 변화를 그려라는데 요거는 이제 가격 탄력성하고 소득 탄력성 두 개를 응용한 거죠. 그러니까 가격 탄력성은 가격이 변화할 때 수요량이 얼마나 많이 변하느냐 이걸 측정하는 거고요. 소득 탄력성은 소득이 변할 때 수요량이 또 어떻게 변하는가를 측정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가격 탄력성과 소득 탄력성을 각각 가격 탄력성은 3 그리고 소득 탄력성은 2라고 줬습니다. 그리고 가격하고 소득의 변동률을 줬지. 지금 가격은 2%가 상승했고 이 소득 탄력성 분모의 소득은 4%가 증가했다 그랬어요. 그랬을 때 요 분자의 수요량의 변화율이 있잖아요. 요 분자에 있는 수요량이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많이 변하는가를 알아보라 이 말이야. 수요량 전체 변화율을. 그럼 가격 탄력성에 대응하면 수요량이 몇 프로입니까? 2, 3은 6이니까 6%죠. 6%가 어떻게 돼야 돼? 감소하겠죠. 가격과 수요량은 반비례하는 게 수요 법칙이니까 이제 6% 감소가 나왔고 여기는 이제 소득 탄력성이 지금 2로 양수가 나와 있죠. 소득 탄력성이 0보다 큰 양수면 정상제라는 뜻이지. 그제? 소득 탄력성이 0보다 크면 양수면 정상제고 소득 탄력성이 마이너스가 붙으면 열등제라는 뜻이잖아. 그제? 그럼 정상제는 소득이 증가할 때 수요량도 증가하는 제하가 정상제 아닙니까? 소득과 수요가 돌아가니까 수요량이 증가하는데 탄력성이 2니까 몇 프로? 8% 증가한다 이렇게 되겠지.
그럼 전체 수요량은 앞에는 6% 감소고, 그죠? 그다음에 뒤는 8% 증가지. 그냥 이 증가 감소를 빼더라도 그냥 6%에서 8%로 변했잖아 수요량이, 그지? 그럼 2%만큼 수요량이 지금 증가한 거죠. 종전보다 2% 증가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증가분이 지금 8이란 말이야. 근데 감소분은 6이죠. 그럼 증가분 8에서 감소분 6을 상쇄시키면 2%만큼 증가분이 남잖아, 그지? 그래서 수요량이 2% 증가한다. 또는 뭐 6에서 8로 갔으니까 그냥 전체 수요량은 2% 증가, 이게 답이 되겠죠. 자, 수요급이론은 이게 몰라, 오늘 여러분들이 아침에 오셔가지고 12문제를 다 풀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지? 다 푸셨어? 아침에 오셨어요? 잘 풀리던가요? 잘 안 풀리죠. 그죠? 이게 술술 풀려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된다 뜻대로, 그지? 그 문제들이 얼마든지 난이도를 이거보다 훨씬 더 어렵게 낼 수도 있습니다. 이거 실제 우리 시험이 요즘 요구하는 수준이 수용급이로는 상당히 고난이도 문제들이 나옵니다, 요즘은. 그러니까 좀 특히 그 대체제하고 보완제, 정상제하고 열등제와 연관되는 문제를 내면 여러분들이 많이 헤매거든요. 그러니까 대체제는 대신 사용하는 거니까 수요는 반대방으로 가야지. A 대신에 B, B 대신 A 대신 쓰는 거니까, 그지? 수요는 반대방인데 우리가 공부할 때는 수요의 방을 가지고 구분한 게 아니잖아, 그지? 가격하고 수요의 방을 가지고 구분했잖아요, 그지? 수요는 A 대신 B, A 안 사면 B 사고 A를 사면 B를 안 사. 그로 수요는 반대방이 되지만 가격하고 수요는 동일방으로 변하는 제하가 대체제죠, 그죠? 또 보완제는 함께 사용하는 거니까 같이 쓰면 수요도 동일방이 돼야 되겠지. 커피 사면 프림 사는 거야. 그러니까 커피 수요 증가하면 프림 수요도 증가할 거 아닙니까, 그지? 커피와 프림이 함께 사용하는 보완제죠. 그러니까 보완제는 수요는 동일방이라. 근데 우리가 수업 때 배운 건 항상 가격하고 수요의 방향을 배웠잖아요, 그지? 보완제는 가격이 하락할 때 수요가 증가해서 가격과 수요가 반대방이 돼야 보완제다, 이렇게 배웠잖아요, 그지? 문제를 풀 때는 가격하고 수요의 방향을 가지고 문제를 푸는 게 훨씬 쉬워요. 근데 수요하고 수요의 방향을 가지고도 대체와 보완제를 구분하는 포인트를 좀 알아두시면 좋겠다, 이런 뜻이에요. 그 반복해서 풀어보면서 자기 것으로 꼭 소화를 시켜야 되겠어요. 최근에 나오는 유행대로 문제를 만들어 준 겁니다. 5, 6월 달에 나가는 요 핵심 정리 노트는 상당히 다 중요하다. 올해 우리 시험을 예상해서 문제를 만들어 주는 거니까 이 문제들은 전부 자기 것으로 다 소화를 시켜가지고 대비점을 딱 세워놓고 계셔야 되겠어요. 자, 이제 교재로 가서 47페이지 시장론으로 갑니다. 이 시장론은 내용이 어려운 거 없어요. 내용도 어려운 거 없고 아주 뭐 쉽게 점수를 딸 수 있는데, 그 시장론에서는 앞에 부동산 시장에서는 제일 먼저 이제 정리하고 있어야 될 게 효율적 시장이죠. 효율적 시장. 그다음에 두 번째가 주택 시장에서는 여가 현상. 그 두 가지를 정리하셔야 돼요. 그다음에 입지 및 공간 구조론에서는 이제 지대 이론, 7개, 6개 지대 이론을 비교해서 정리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도시 성장 이론도 3개 정도, 다핵심 이론하고 동심원 이론, 선행 이론 3개 이론은 비교해서 딱 정리가 되어 있어야죠. 그리고 이제 용도별 입지 이론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상업 입지 이론이죠. 상업 입지 이론은 안 중요한 게 한 개도 없어요. 크리스탈로의 중심지 이론, 그러니까 리엘리의 소멜러 법칙, 컨버스의 분기점 모형, 또 허프의 확률 모형, 넬슨의 소매 입지론, 후브의 공간 입지효과의 시간 법칙, 피트의 공간 분배 원리, 그다음에 애플본 교수의 CS도 기표까지가 다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상권에 관한 이론은. 그리고 특히 또 허프의 확률 모형에서 고객 유인력을 계산하는 것, 그 계산 문제까지도 접목시킬 능력이 있어야 돼요. 공업 입지로는 입지의 유형만, 원료 지향하고 시장 지향형 그 두 가지 정도만 구분하면은 요 시장은 어느 정도 다 커버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자, 먼저 이제 부동산 시장. 그러면 부동산 시장이 어떤 유형에 해당하는 걸 알아야지. 부동산 시장은 항상 추상적 시장입니다, 그지? 구체적 시장은 될 수가 없고 추상적 시장이죠. 원래 부동산 시장 그러면 추상적 시장이에요. 그런데 이제 구체적 시장이 될 수도 있죠. 그죠? 왜? 부동산 시장은 지역적으로 세분화된다 그랬잖아요, 그지? 부동산이라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지역적으로 이제 대구 부동산 시장, 서울 부동산 시장, 뭐 울산 부동산 시장 이렇게 지역적으로 세분화되기 때문에 지역적으로 세분화돼서 대구 부동산 시장 그러면 이 부동산이 대구에서 형성된다. 정확하게 위치나 장소를 확인할 수 있게 되거든. 그러면 이제 구체적 시장이 됩니다. 그런데 그냥 부동산 시장을 할 때는 위치나 장소가 명시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시장이 어디에서 형성된지 위치를 확인할 수 없어. 그래서 그냥 부동산 시장 그러면 추상적 시장인데 다만 이제
지역적으로 세분화된 후에는 구체적 시장이 될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추상적 시장과 구체적 시장이라는 양면성을 갖고 있는 시장인데 그냥 부동산 시장이 무슨 시장이냐 그러면 당연히 답은 추상적 시장이다 그래야 돼. 구체적 시장이다 그러면 안 되고 부동산 시장은 추상적 시장입니다. 다만 지역적으로 세분화된 후에는 구체적 시장이 될 수도 있다 그래야 돼. 그냥 구체적 시장이다 그러면 안 되고 오케이? 그러면 또 부동산 시장은 항상 불안정 경쟁 시장이죠. 언제나 완전 경쟁 시장은 성립할 수가 없어요. 불안정 경쟁 시장이고 그 불안정 경쟁 시장 중에서도 어디에 해당하죠? 불안정 경쟁 시장은 세 가지가 있어. 독점 시장, 과점 시장, 독점적 경쟁 시장 세 가지가 있어. 그 중에 어디에 해당하는데? 독점적 경쟁 시장입니다. 독점 시장이 아니고 이 독점적 경쟁 시장으로 분류된다. 그리고 효율적 시장 중에서는 무슨 효율적 시장? 중강성 효율적 시장입니다. 강성이 아니고 부동산은 강성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지? 중강성 효율적 시장. 그래서 부동산 시장이 이런 유행에 해당하는 걸 일단 익혀놓고요. 시장은 크게 완전 경쟁 시장과 불완전 경쟁 시장으로 나누는데, 그지? 이 완전 경쟁 시장은 시장의 승입 조건을 네 가지 모두 다 동시에 충족시키고 있어죠. 완전 경쟁 시장은 첫째는 수요자와 공급자, 이 수요자와 공급자가 모두 다수 존재해야 돼. 수요자와 공급자가 모두 다수, 시장 참여자가 다수 존재할 때 완전 경쟁이 될 수 있고, 또 상품이 동질적이어야 됩니다. 상품의 성격이 동일할 때 완전 경쟁이 되는 거죠. 그리고 시장의 진입과 퇴거가 자유로워야 돼. 전출입이 자유로울 때 완전 경쟁 시장이 될 수 있고, 그리고 네 번째는 정보가 완전해야 합니다. 정보가 완전해서 모든 정보가 다 가격에 반영돼가지고 정보를 다 공유하고 있는 시장이 완전 경쟁 시장. 요 네 가지가 모두 동시에 다 충족되면은 뭐가 되고 완전 경쟁 시장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저 네 개 중에 한 개라도 충족이 안 되면 그 시장이 바로 불안정 경쟁 시장이에요 말이다. 그러니까 완전 경쟁 시장은 반드시 네 가지가 동시에 충족돼야 되는데 그런 시장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완전 경쟁 시장은 가장 이상적인 시장이지만 그죠? 자원이 가장 효율적으로 배분돼 있고 뭐 초과인도 획득할 수 없고 누구나 모든 정보를 다 공유하고 있으니까 가장 이상적인 시장이라고 봐야죠. 근데 현실적으로는 존재하지 않아요. 저거는 이론적으로만 가정한 시장이지. 뒷페이지 넘겨봐라. 48페이지에 니은에 보면 완전 경쟁 시장은 가장 이상적인 시장이고 학문상으로만 존재하는 시장이지 실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완전 경쟁 시장이 이론적으로 전제된 시장이니까 모든 현실 시장은 전부 불안정 경쟁 시장이고 그래서 부동산 시장도 항상 불안정 경쟁 시장이에요. 그게 미음 지문에 완전 경쟁 시장은 정보도 완전해져 있잖아요. 그죠? 그럼 정보도 완전해지니까 정보 비용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요. 정보 비용이 없는 시장입니다. 정보 비용이 0인 시장. 그리고 정보의 가치도 0이지. 자원이 가장 효율적으로 배분되어 있으니까 누구도 초과를 획득할 수 없거든요. 만약에 정보 비용하고 정보 가치의 차이가 난다면 그 차이만큼이 초과이 되니까 초과율을 누릴 수 있는 시장은 완전 경쟁 시장이 아닙니다. 완전 경쟁 시장은 정보 비용 자체도 없고 정보 가치와 정보 비용도 똑같이 영영으로 일치하기 때문에요. 누구도 초과를 획득할 수 없는 오직 정상 이용만 확보할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시장이 완전 경쟁 시장인데 그 완전 경쟁 시장은 성립하지 않아요. 그냥 이론적으로만 가정한 시장이고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시장은 불안정 경쟁 시장이다. 그래서 부동산 시장은 불안정 경쟁 시장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 미음 지문에 완전 경쟁 시장. 그 완전 경쟁 시장은 반드시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된다 그랬죠. 줄 쫙 쳐져 있잖아. 그 미음 지문에. 그지? 이거 중요하다. 나중에 효율적 시장에서 나오니까 이제 기억을 해놔야죠. 완전 경쟁 시장은 언제나 무조건 반드시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됩니다. 완전 경쟁 시장이 성립하면 그 시장은 반드시 할당 효율적 시장이 달성되죠. 그리고 이제 3번하고 4번을 비교해가지고 부동산 시장의 기능이 있고 4번은 부동산 시장의 특성이죠. 이 기능하고 특성은 다른 거죠. 그지? 특성이 워낙 많으니까 기능하고 특성이 다른 거니까 기능을 구분하라 그래서 기능은 자고가 정량 이렇게 그냥 외우면 돼. 그러니까 자원을 배분하는 기능이 있죠. 자원 배분 기능이 있고 또 상품을 교환하는 기능도 있죠. 또 새로운 가격을 창조하는 기능도 있고 또 정보를 제공해 주는 기능도 있고 그리고 양과 질을 조절하는 기능도 있어요. 양과 질의 조절 기능도. 그러니까 이 머리끝에 따서 자고가 정량 이렇게 외웠잖아. 그지? 이 자고가 정량에 해당하는 게 기능이고 자고가 정량이 아닌 게 뭐다? 특성. 그냥 그렇게 특성은 워낙 많으니까 뭐 얼마나 많습니까? 부동산의 특성은 다 기억할 수가 없고 그지? 자고가 정량이 아니면 그냥
특성이다. 이렇게 기억해 놓으면 되지. 좌우가 증명한 기능이고. 그다음에 5번에 단기하고 장기 시장을 구분하는 포인트. 단기란 공급량이 불변인 기간, 공급량을 변화시킬 수 없는 기간까지가 단기, 공급량이 변화되는 시점부터가 장기라 그랬잖아요. 그 개념만 알면 되고 뒤로 넘겨요. 효율적 시장. 효율적 시장은 주식시장에서 주가에 얼마나 정보가 빨리 반영되는가를 분석했던 이론이죠. 근데 이 부동산에서 효율적 시장은 새로운 정보가 공개됐을 때 그 새로운 정보가 얼마나 지체 없이 부동산 가격에 반영되는가, 그걸 효율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효율성. 그리고 이제 효율적 시장은 새로운 정보가 지체 없이 부동산 가격에 반영돼 버리는 시장을 효율적 시장이라 하는 거죠. 근데 이 효율적 시장은 정보의 반영 범위에 따라서 약성 효율적 시장, 그리고 중강성 효율적 시장, 강성 효율적 시장 세 개의 시장으로 나누잖아, 그지? 자, 요 세 개의 효율적 시장은 정보가 과거 정보와 현재 정보와 미래 정보 세 가지 정보가 있는데, 이 세 가지 정보 중 어느 정보까지 가격에 반영되는가를 가지고 구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 중 과거 정보까지 반영되어 있는지, 현재 정보까지 반영되어 있는지, 모든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정보가 다 가격에 반영되는지, 이 정보가 어디까지 가격에 반영되어 있는가를 가지고 이렇게 시장을 세 개로 나눈단 말이지. 그러니까 약성은 과거 정보까지가 가격에 반영되었고, 중강성은 현재까지 정보가 이미 가격에 반영되어 있죠. 강성은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정보가 다 가격에 반영돼 버린 시장이잖아요, 그지? 근데 정보가 가격에 반영되면 이 반영된 정보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보편적인 정보가 되니까 가격에 반영된 정보를 활용해서는 초과를 획득할 수 없는 거지. 그래서 초과를 획득하려면 아직 가격에 반영되지 않은 정보, 이런 정보를 활용할 때 초과인을 획득할 수 있다, 그지? 그걸 아셔야 돼. 그 다음에 약성 시장에 반영된 과거 정보로 가격의 변동을 분석하는 기법. 그게 무슨 분석? 기술적 분석이고요. 그 중강 시장에 반영된 과거와 현재까지 정보를 가지고 가격의 변동을 분석하는 기법이 기본적 분석이고, 강성 효율적 시장은 모든 정보가 이미 가격에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가격의 변동 자체가 생기지 않아요. 그리고 가격의 변동을 분석할 필요 자체가 없는 시장이고, 요 세 개의 시장에서 정상 이유는 모두 다 획득할 수 있다 그랬지. 그러니까 정상 이유는 가격에 반영된 정보만 분석해도 얼마든지 획득할 수 있어요. 정상 이유를 획득할 수 없는 시장은 없습니다. 근데 초과 이유는 가격에 반영된 정보로는 획득할 수 없다 그랬잖아, 그지? 그러니까 약성 시장에서는 가격에 반영된 과거 정보, 이게 뭐야? 과거 정보는 이미 가격에 반영됐죠. 그리고 과거 정보를 분석하는 게 무슨 분석이고? 기술적 분석이죠. 그럼 가격에 반영된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는 초과를 획득할 수 없다는 뜻이잖아, 그지? 다만 이제 현재 정보나 미래 정보가 아직 가격에 반영되지 않거든. 그러니까 현재 정보를 활용하는 기본적 분석을 하거나 또는 미래 정보를 활용한다면 당연히 초과를 획득할 수 있는 시장이 약성이 되겠죠. 그다음에 중강성은 과거와 현재까지 정보가 이미 다 가격에 반영돼 버렸어. 그럼 과거 정보도 초과를 획득할 수 없고 현재 정보도 초과를 획득할 수 없는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과거 정보를 분석하는 기술적 분석을 하거나 또는 현재까지 정보를 분석하는 기본적 분석을 하더라도 이 시장은 초과를 획득할 수 없고요. 오직 미래 정보를 활용할 때만 초과를 획득할 수 있는 시장이 바로 중강성 시장입니다. 강성은 과거나 현재, 미래의 모든 정보가 이미 다 가격에 반영됐기 때문에 어떤 정보를 활용한다 하더라도 일체 초과를 획득할 수 없는 그런 시장이 강성효율적 시장이죠, 그지? 그러니까 세 개의 시장에서 이제 어느 정보를 활용할 때 초과 획득이 가능한가를 구분하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고, 그 다음에 할당효율적 시장이 무슨 시장이죠? 할당효율적 시장. 할당효율적 시장이란 자원의 할당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장으로, 그러니까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된 시장으로 어느 누구도 기회비용보다 싼 값으로 정보를 획득할 수 없다. 누구도 값싸게는 정보를 획득할 수 없어요. 왜 그럴까요? 정보 가치만큼 정보의 가치가 1,000만 원 같으면 정보 비용도 1,000만 원을 지출해서 정보를 획득하기 때문에 정보 가치만큼 정보 비용이 투입되어 버린 시장이라. 그러니까 누구도 값싸게는 정보를 획득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정보의 가치가 1,000만 원이면 모든 주다가 1,000만 원의 비용을 지출해서 정보를 획득하기 때문에 정보 가치만큼 비용이 투입된다면 초과이윤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과이윤이 존재하지 않는 시장, 초과이윤이 0인 시장, 정보가 완전해져 있는 시장이야. 한마디로 정보가 완전해서 초과이윤도 없고요. 정보 가치만큼 정보 비용이 투입되기 때문에 누구도 초과를 획득할 수 없는 그런 정보가 완전한 시장이 바로 할당 효율적 시장입니다. 근데 할당 효율적 시장은
부동산 시장하고 또 어떤 관계 있는가가 중요한 포인트겠죠. 자, 51쪽에 줄 한 개 치고 확인하고 51페이지 보면은 거기 리얼 지문이 있죠. 리얼 지문에 보면 쭉 읽어보면 거기 박스 속에 완전 경쟁 시장은 반드시 할당을 시장이 된다 그랬죠. 그죠? 아까 좀 전에 나왔잖아. 완전 경쟁 시장은 언제나 반드시 할당을 시장이 된다. 근데 미음에 박스 속에 거의 가로 속에 보면 할당 효율적 시장이 완전 경쟁 시장만 있는 것은 아니다. 이거는 이제 완전은 할당이 되지만 할당이 언제나 완전히 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할당 효율성은 완전 경쟁 시장이 될 수도 불완전 경쟁 시장이 될 수도 있다 이 말이잖아. 그지? 거기 가로 속에 있는 게 중요한 포인트라. 완전은 언제나 할당이 되지만 할당이 언제나 완전히 되는 것은 아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서 니은 지문 보면 그죠? 부동산 시장과 같은 불안정 경쟁 시장에서도 당연히 할당 홀조 시장은 존재할 수 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불안정 경쟁 시장이라도 정보 가치와 정보 비용이 일치한다 이렇게. 할당 홀조 시장이 바로 정보 가치만큼 정보 비용이 투입된 시장이니까. 설령 시장이 불안정 경쟁 시장이라도 정보 가치와 정보 비용이 일치만 하잖아요. 그럼 그 시장은 언제나 할당 시장이 된다 이 말이야. 그래서 불안정 경쟁 시장도 당연히 할당 홀조 시장은 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맨 아래에 니은 지문에 부동산 시장에서 투기가 발생하고 또 투기가 발생하는 이유가 바로 투기가 발생하는 게 초과이윤을 획득할 수 있기 때문이죠. 투기 현상이 발생하는 이유 또는 초과이윤을 획득하는 이유는 할당 효율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한다. 투기가 그랬죠.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이 불안정해서가 아니다 이 말이야. 할당 효율적 시장이 달성되면 초과이윤이 있어 없어요. 할당 효율성은 초과이윤이 없는 시장이라 그랬잖아. 그지? 근데 초과이윤을 획득할 수 있기 때문에 투기도 발생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투기가 발생하는 이유 또는 초과이윤을 획득하는 이유 같은 겁니다. 부동산 시장에서 초과이윤을 획득하고 투기가 발생하는 것은 시장이 불안정해서가 아니다 이 말이야. 부동산 시장이 불안정 경쟁 시장이라서가 아니고 불안정 경쟁 시장도 얼마든지 할당 효율성이 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럼 불안정 경쟁 시장이 만약에 할당 효율성이 된다면 초과이윤은 획득할 수 없어. 근데도 왜 초과이윤을 획득한다고? 아직 할당 효율적이지 못하다 이 말이야. 그래서 초과이윤을 획득하는 거다. 자, 포인트 정리해야 될 거. 첫째, 완전 경쟁 시장은 언제나 반드시 뭐가 된다? 할당 효율적 시장이 달성된다 이 말이야. 완전 경쟁 시장은 반드시 할당 효율성이 됩니다. 그러나 할당 효율적 시장이 언제나 완전 경쟁 시장이 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야. 할당 효율 시장은 완전히 될 수도 있고 불완전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할당 효율 시장이 언제나 완전 경쟁 시장이 되는 것은 아니다. 그다음에 설령 불완전 경쟁 시장이라 하더라도 그지? 불완전 경쟁 시장도 할당 효율적 시장은 당연히 될 수 있다 이거 될 수 있다. 그러니까 할당 효율적 시장은 정보 가치와 정보 비용이 일치만 하면 할당 효율적 시장은 달성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초과이윤만 획득할 수 없으면 당연히 할당 효율성이 되니까 뭐 독점 시장도 할당 효율성은 될 수 있고 그다음에 불완전 경쟁 시장 또 부동산 시장 모두 다 할당 효율성은 당연히 될 수 있단 말이야. 부동산 시장은 언제나 불완전 경쟁 시장이잖아요. 그럼 불완전 경쟁 시장 할당 효율성이 될 수 있으므로 당연히 부동산 시장도 얼마든지 할당 효율성은 될 수 있다 이렇게 되겠네. 이제 두 번째 부동산 시장은 첫째 정보 비용이 수반됩니다. 정보 비용도 수반되고 또 두 번째 초과이윤도 획득해요. 초과이윤 획득도 가능하다 이 말이야. 그리고 초과이윤을 획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초과이윤이 발생하지 않다면 투기도 성립할 수 없어요. 초과이윤을 획득할 수 있기 때문에 투기가 성립하는 거야. 그러니까 초과이윤을 획득할 수 있는 이유나 투기가 성립하는 이유는 같은 말입니다. 자, 부동산은 정보 비용이 수반되는 시장인데 왜 정보 비용이 수반될까요? 완전 경쟁 시장은 정보 비용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랬지. 정보 비용이 0인 시장을 아까 완전 경쟁 시장이라고 그랬잖아. 그지? 근데 부동산은 완전 경쟁 시장이 아니고 뭐고? 불완전 경쟁 시장이잖아요.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에서 정보 비용이 수반되는 것은 시장이 불완전해서 그래요. 시장이 불완전하기 때문이다 그래야 된다. 근데 또 부동산 시장은 초과이윤도 획득할 수 있어. 근데 왜 초과이윤을 획득할 수 있느냐? 할당 효율적 시장은 초과이윤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요. 정보 가치만큼 정보 비용이 투입되어 버리니까 초과이윤이 없는 시장인데 부동산 시장은 초과이윤을 획득할 수 있거든. 그 이유는 뭐냐? 시장이 불안정해서가 아니다 말이야. 왜? 불안정 경쟁에서도 얼마든지 할당 효율성이 될 수 있으니까 할당 효율성이 된다면 초과이윤을 획득할 수 없겠지.
그럼 시장이 불안해서 초과를 획득하는 건 아니잖아, 그지? 아직까지 할당 효율적이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 말이야. 요 이유가 바뀌면 안 돼요. 효율적자에서는 올해는 여기서 답으려고 할 포인트가 매우 높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성에서 정보비용이 수반되는 것은 할당 효율적이지 못해서가 아니다. 할당 효율적이지 못해서 그러면 안 돼. 할당 효율적이지 못해서가 아니고 시장이 불안해서 그래요. 완전 경영시장은 정보비용 자체가 존재하지 않단 말이야. 근데 부동산시장은 정보비용이 수반되거든. 그 이유는 완전 경영시장이 아니기 때문이지. 불안정 경영시장이기 때문이죠. 그죠? 시장이 불안해서고 또 할당 효율성은 초과인 자체가 없어요. 초과를 획득할 수 없는데 부동산은 초과를 획득할 수 있어. 또 그래서 투기도 성립해. 그 이유는 바로 할당 효율적이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 말입니다. 요게 비교가 안 되면 안 돼. 그 다음에 52쪽에 거기 토지 및 주택시장 거기서부터 해가지고 54페이지에 가로 4번까지 주택 및 주택시장의 특성 여기까지는 그죠. 앞에 우리 요약집에서 그 옆에 참고 적어놔라. 35페이지 38페이지 해가지고 우리 지난주에 수요의 증가 요인 공급의 증가 요인 다 구분했죠. 부동산 수요가 증가하는 요인이 여러 가지 있고 또 공급을 증가시키는 요인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 그지? 그 정리해 드렸잖아. 35쪽하고 38쪽에서 내가 정리해 드렸는데 그 내용을 되풀이 해놓고 있는 겁니다. 앞에 내용하고 똑같은 거니까 읽어보시면 되고 54페이지 가로 5번에 주택 서비스 주택 서비스. 이제 주택 서비스는 그냥 이런 거라. 우리가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면 내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으로부터 내가 내 주택을 이용하면 내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에서 얻는 만족도가 있죠. 주택이 주택의 소유자에게 제공하는 만족감이라는 게 있단 말이야. 효용. 그걸 바로 주택 서비스라고 하는 거예요. 주택이 주택의 소유자에게 제공하는 만족감, 이 효용을 주택 서비스라고 하는데 왜 이 개념이 필요하냐면 물리적인 측면에서는 주택은 그죠? 동질성을 확보할 수가 없어요. 우리 부동산은 항상 개별성이라는 특성이 있잖아, 그지? 그러니까 물리적인 관점에서 보면 뭐가 달라도 다 다르다 이 말이야. 청수가 다르든 면적이 다르든 구조가 다르든 뭐 그지? 방향이 다르든 뭐가 달라도 다 다르니까 똑같은 주택이 있을 수가 없거든. 그럼 동질성을 확보할 수가 없다면 주택시장을 분석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물리적인 관점에서는 주택시장 분석이 곤란하기 때문에 시장을 분석하기 위한 도구로 활용하기 위해서 도입한 개념이 주택 서비스라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주택 서비스 측면에서 보면 똑같은 만족감을 주는 주택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주택 서비스 측면에서는 주택시장 분석이 가능하니까 이 주택시장을 분석하기 위한 도구로 활용하기 위해서 도입한 개념이 주택 서비스라는 개념인데 뭐만 기억하면 되냐? 개념만 알면 못해. 주택의 서비스란 주택이 주택의 소유자에게 제공하는 효용 또는 주택의 소유자가 주택으로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으로부터 얻는 만족도 이 효용을 주택 서비스를 한다. 그 정도 그냥 기억해 두면 돼요. 다른 거 의미가 없고 오른쪽에 6번에 주택 소요하고 주택 수요는 다른 개념이죠. 소요는 뭐라? 이거는 니드입니다. 니드. 그리고 수요는 디맨드라 말 그대로. 그러니까 이 니드는 필요, 욕구 이런 뜻이잖아. 그지? 그리고 수요는 디맨드니까 이 디맨드는 말 그대로 부동산 수요는 구입어사가 구입 능력을 동시에 갖추고 있는 유효 수요 여야한다 그랬잖아. 그지? 바로 이 주택 수요가 중산층 이상 고소득층의 구입 능력을 갖춘 유효 수요를 주택 수요라고 하는 거고요. 주택 소요는 구입 의사는 있지만 집을 사고 싶은 의사는 있으나 돈이 없어요. 자금력이 없는 무주택 저소득 계층의 주택 구입에 대한 욕구, 필요, 갈망 이런 거죠. 이걸 이제 주택 소요라고 하는데 그럼 소요는 구입 능력이 없으니까 그냥 방치해서는 주관력을 깰 길이 없죠. 그래서 정부가 사회복지적인 측면에서 개입을 해가지고 정책적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야. 그래서 주택 소요는 정책적 원리에서 파생된 개념입니다. 근데 주택 수요는 디맨드니까 고소득층은 구입 능력을 갖추고 있죠. 그럼 내가 자금력이 있으니까 돈이 있으면 주택을 사고 없으면 사지 않겠지. 내가 돈 있을 때 사고 돈 없을 때 사지 않는 게 시장 경제 원리라. 그래서 주택 수요는 시장 경제 원리에서 도출된 개념입니다. 근데 주택 소요는 정책적 원리에서 파생된 개념이다. 무주택 저소득층의 주택 구입에 대한 욕구, 필요를 주택 소요라고 한다. 그래서 이 주택 소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최저 주거 기준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최저 주거 기준을 운용하고 있죠. 그게 주택 소요에 부응하기 위한 개념이고요. 주택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최고 주거 기준을 설정해서 운영하는 거야. 이게 이제 개념이 달라져야 돼. 그러니까 최고 주거 기준은 주택 수요에 대응하고자 하는 개념이고
최저주거 기준이 주택 소요에 부응하고자 하는 개념이다 이 말입니다. 오케이? 그 정도까지 두 개를 비교해 놓고 자 이제 주택 시장에서 중요한 거는 여가 가정이죠. 여가 가정. 여가 가정에서 이제 한 개 정도를 예상해야 되는데 여가는 뭐 당연히 여가 현상을 여가 또는 뭐 필터링 현상, 필터링 또는 뭐 주택 순환 현상 다 같은 말이죠, 그죠? 주택을 소득이 다른 계층끼리 순환을 가면서 사용하는 거지. 하향 여가와 상향 여가 두 가지가 있고 하향은 소득 계층이 아랫방향을 향하는 거지. 고소득이 사용하던 주택을 저소득이 순환받아 사용하는 거. 요게 말 그대로 이제 소득 계층이 아래로 했으니까 하향. 반대로 상향은 저소득층이 사용하던 주택을 재개발, 재건축을 통해 고급화 시킨다. 그러면 소득수준이 높은 고속기 순환받아 사용하는 거죠. 하향 여가는 저소득층의 소득이 증가했을 때 저가주택 수요가 어떻게 됐을 때 증가했을 때 나타난 거다. 저가주택에 대한 수요가 증가해야 하향이 나타나고 반대로 이제 저소득층의 소득이 증가했을 때 보증을 받아가지고 소득이 증가했을 때 저가주택의 수요가 감소하면은 뭐가 상향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상향은 저가주택의 수요가 감소할 때 하향이 저가주택 수요가 증가할 때 나타난다. 요게 바뀌면 한 개 틀려. 두 번째는 주거분리 과정을 통해서도 여가 현상이 나타나죠. 주거분리가 발생하는 원인이 뭐야? 원인. 외부 효과 때문이라고. 주거분리가 뭔데? 도심지역에서 고소득층의 주거지역과 저소득층의 주거지역이 일정한 경계를 두고 분리되어 형성되는 거. 고소득층 주거지역과 저소득층 주거지역이 일정한 경계를 두고 분리되어 형성되는 걸 말 그대로 주거분리를 하지 않습니까? 그 주거분리가 발생하는 원인이 외부 효과잖아요. 고소득층 지역은 정의 효과가 저소득층 지역은 부의 효과가 강하게 발생하죠. 근데 저소득층은 이제 정의 효과를 획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정의 효과는 이익이니까 그지? 이 정의 효과는 추가하려고 하는 거지. 편익을 얻고자 하기 위해서 고소득층 가까이 가고자 하는데 또 고소득층은 부의 효과를 차단해야 된다고 나쁜 영향을 받으면 안 되니까 저소득층부터 멀어지려고 하는 거란 말이야. 그런 과정에서 이제 자연적으로 주거분리가 발생하는 거죠. 정의 효과는 추가하려고 하고 부의 효과는 차단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게 외부 효과예요. 저 주거분리야. 근데 이 고소득층 지역은 일반적으로는 정의 효과를 강하게 받고 있잖아, 그지? 근데 고소득층 지역에서 저소득층의 경계에 가까이 오면 올수록 나쁜 영향을 더 많이 받잖아요. 그래서 저소득의 경계에 인접하고 있는 요 지역은 워낙 나쁜 영향을 많이 받으니까, 그지? 원래 주택보다 더 낮은 수준으로 할인되어 거래가 이루어지죠. 그 요 지역만큼은 좋은 영향이고 나쁜 영향을 받는단 말이야. 부의 효과를 강하게 받아서 주택을 수선하게 되면 수선 비용, 이 개량 비용이 가치 상승분을 초과해 버린다, 그지? 주택 수선비가 더 들어가. 집값 상승분보다. 그러니까 가치 상승보다 개량비가 더 크니까 수선을 안 해요. 수선을 하지 않고 새집 사서 이사 가버리고 자기가 쓰던 주택을 저소득층 임대를 통해서 물려준단 말이야. 그래서 무슨 여가가? 하향 여가가 발생한다니까. 그리고 이제 반대로 고소득층의 경계에 인접한 요 저소득층 요 일부 지역은 그지? 워낙 고소득 경계에 가까이 있으니까 좋은 영향을 받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거래되는 주택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으로 주택이 할증료가 붙어서 거래가 되죠. 그래서 요 지역만큼은 좋은 영향을 받으니까 주택을 수선하게 되면 수선 비용, 개량 비용보다 가치 상승분이 훨씬 더 크게 나타난다고. 그래서 가치 상승분이 더 크니까 주택을 계속 개보수하고 재건축 등을 통해서 고급화를 시켜버리는 거지. 그럼 주택가격이 크게 상승하면서 고속기 순환을 받으니까 상향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지? 그리고 하향여가나 상향여가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그 말은 소득이 다른 계층끼리 주택이라는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있다는 뜻이라. 그지? 근데 저소득층 지역에서는 계속 불량주택이 형성돼 가잖아. 그죠? 그 이유는 시장이 이렇게 여가 현상을 통해서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있지 못해서가 아니다 이 말이야.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이 지역은 계속 주택이 불량화되는데 그 이유는 소득이 낮아서 그래. 낮은 소득 때문에 불량주택이 형성되는 거지 시장 실패 때문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자, 어디 체크하느냐? 55페이지에
그 주택시장의 여가 과정에서는 개념 당연히 알아야 되겠죠. 뭐 하향여가, 상향여가는 개념 알아야 되겠고, 그 하향여가, 상향여가 그 체크돼 있는 그 정리된 걸 다 기억하는데, 상향여가의 2번 지문 보면 소득 증가 등의 이유로 저가주택에 대한 수요가 감소했을 때 바로 상향여가 나타난다고. 그럼 이제 상향여가는 저가주택 수요가 감소해야 되잖아, 그지? 근데 반대로 이제 하향여가는 저가주택 수요가 증가할 때 나타난단 말이야. 요게 이제 구분 포인트예요. 그 다음에 가로 2번의 주거분리에서는 1번 지문, 2번 지문 체크해요. 이 주거분리가 바로 외부 효과 때문에 발생하는 거다 이 말이야. 그 다음에 뒷페이지 넘겨서 주거지역의 변화 원인 거기에 가면은 지문이 여러 개가 있죠. 꼭 기억해야 될 지문이 7번, 8번, 9번 3개 지문입니다. 7, 8, 9번 요 3개의 지문을 잊어버리면 안 되겠네. 지금 설명드린 내용이 그게 다 수록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맨 아래 가로 3번에 불량주택 문제. 불량주택 문제는 실제는 이거는 소득 문제란 말이야. 시장 실패 때문이 아니고 소득이 낮음에서 비롯되는 거든. 저소득의 낮은 소득 때문에 발생하는 게 불량주택입니다. 그러니까 불량주택은 소득 문제이지 주택 문제이다 그러면 안 돼요. 주택 문제가 아니고 소득의 낮음에서 비롯된 거야. 그러니까 시장은 자기 자기 역할을 여가인 상태에서 충실하게 수행하고 있어요. 그래도 불량주택이 형성되는 것은 시장 실패 때문이 아니다. 소득이 낮음에서 비롯된 거니까 정부가 불량주택을 주관경을 계산한다고 철거해버린 거는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가 없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철거와 같은 방법보다는 실질 소득을 향상시켜줘야 돼. 저소득에게. 그렇게 해서 주택 보증을 지급해 준다거나 또는 공공주택 같은 것을 값싸게 지어서 저소득에게 공급하는 것이 불량주택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지, 철거와 같은 이중인 방법은 불량주택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 그 말입니다. 왜? 이거는 실제는 주택 문제가 아니고 소득의 낮음에서 비롯되는 소득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여기까지 이제 부동산 시장론이었는데 여기까지 한 2개 예상하시면 돼. 시장의 기능하고 특성 먼저 구분하고, 그 다음에 효율적 시장에서는 무조건 그냥 고정되어 있습니다. 한 문제. 그 다음에 그 주택 시장에서도 작년에도 물론 당연히 각각 한 문제씩 다 나왔지만 그죠? 올해도 역시 이 여가 현상은 1개 정도를 예상하고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지금 정리를 안 한 게 이제 요 효율적 시장에서 정보 가치만큼 정보비용이 투입돼야만 초과이익이 존재하지 않으면서 할당 효율적 시장이 달성되는 거죠. 그럼 내가 정보의 가치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계산해 봐야만 그 정보의 가치가 1,000만 원이면 1,000만 원 이하에서 정보 비용을 지출해야 초과이익을 누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보 비용을 계산할 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지?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정보 비용을 계산하는 문제가 나오는데, 정보의 가치를 계산하는 문제가 계산 문제가 나오는데, 여기 우리 요약집에 수록이 안 돼 있으니까 내용이 다음 주에 그 핵심 정리 요 프린트물 나가는 거로 계산 문제는 첨가해서 제가 보여드리면서 유형을 익혀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그렇게 하시고 57쪽 지대 이론부터는 칠판 지우고 좀 쉬었다 정리합시다. 고생했습니다.